모두 반갑습니다.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저도 여러분과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이 시간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재밌고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어 굉장히 행복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재민 한국사라는 유튜브 강의를 여러 번 해왔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6번째 강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때문에 제가 더 좋은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저번에 우리는 이런 내용을 주제로 강의를 했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개인적인 감정과 선입관에 치우쳐서 인물을 한쪽에 치우쳐서 보게 되면 역사적 왜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어떤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이미지가 깔려 있어요. 그걸 버려야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정말 그 한 인물이나 사건을 대할 때마다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중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역사적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항상 역사를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그런 열린 마음을 좀 가지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역사는 사람의 개성과 가치관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성장황이 다르기 때문에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관계 팩트는 절대 바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은 6번째 강의인데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제가 선택한 것은 우리가 지금 제가 많은 학부모님들과 또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올바른 역사 교육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 이미 서두에서 한번 총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저번에는 인물읽기 방법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는 흐름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고 흐름을 잡는 데는 인물읽기가 가장 좋다고 제가 추천드리면서 인물읽기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인물읽기가 끝나고 나면 제가 시대별 영역별로 핵심 개념을 정리하시라는 말씀도 드렸고 마지막으로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을 통해서 총정리하시라는 말씀을 3단계 공부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대별 영역별로 핵심 개념을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인물 읽기를 통해서 한국사의 흐름을 잡은 친구들은 어느 정도 기초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대한 흥미도 높아졌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핵심 개념을 정리한 단계로 나가면 됩니다. 보통 그 시기는 5학년에서 6학년 정도, 고학년 정도 됩니다. 물론 중학생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역사는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정보가 일단 필요한데요. 이 한국사는 2017년부터 수능의 필수 과목이 되었습니다.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신에서도 굉장히 한국사 과목이 비교적 중요하게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 어른들 같은 경우, 성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 뭐 공무원 시험 같은 데도 한국사를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을 필수로 보는 그런 직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사의 중요성은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그런 점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를 하신다면 한국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정보라든지 사교육에 빠지지 마시고 저와 함께 올바른 역사 공부를 통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들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를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거듭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역사는 시대별로 나눌 수 있죠. 선사시대라든지 고조선, 그러면 사만시대, 삼국시대, 그 다음에 발해사도 있죠. 발해사,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 때, 그다음에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그 다음에 근현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역별로 봤을 때는 정치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경제사가 있고 문화사가 있습니다. 자, 어디가 중요하느냐? 여러분들은 선사시대부터 오래 나시는 아닙니다. 시대별로 봤을 때는 근현대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첫 강의 때도 아마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현대사는 근대사와 현대사를 합쳐서 근현대사라거든요. 1876년 우리는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1945년 일제강점기로 독립하는 그 순간까지를 근대사라고 하게 된 거죠.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부터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까지를 현대사로 합니다. 합쳐서 근현대사로 하는데 이 근현대사의 출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대략 40%, 최대 50%까지 산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에너지는 근현대사에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가 그 사람으로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영역별로 봤을 때는 정치사와 사회경제사와 문화사 있지 않습니까? 정치사는 당연히 뭡니까? 정치적인 사건들을 모아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왕들의 중요한 업적, 왕이 아닌 중요한 인물들의 업적, 그 다음에 중요한 척지 사건들, 이게 바로 정치사를 구성하는 이야기들이고요. 사회경제사는 토지제도라든지 수치제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사회경제사, 수치제도의 변화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상, 해와, 조각 이런 변화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영역별로 봤을 때도 정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능 한국사 기준으로 봤을 때 출제 빈도가 거의 50% 돼요. 그러니까 20문제가 나오면 그 중에 반 이상이 정치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대별로 봤을 때는 근현대사, 영역별로 봤을 때는 정치사에 올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 개념을 일단 잡고 그러면 이제 시대별 영역별 핵심 개념을 정리하면 왜냐하면 흐름이 잡혔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의 머릿속에 아이들의 머릿속에 이제 선은 어느 정도 그어진 겁니다. 그럼 선 위에다가 좀 더 굵고 분명하게 점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핵심 개념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사가 왜 어렵냐 했을 때 한국사의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끝도 없어요.
어디를 어디까지 공부해야 될지 보통 분들은 감을 못 잡습니다.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사가 있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건들이 있고 너무나도 교재는 두껍습니다. 그죠? 교재 엄청 두껍지 않습니까? 뭘 공부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중요한 핵심 개념들을 이제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흐름만 어느 정도 잡히고 흥미만 좀 높이고 기초가 잡혔다면 이제 좀 탄탄한 기반이 다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치사, 제가 여기서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기본적인 방법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이제 시대별로 정리를 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사부터 정리하십시오. 예를 들어 조선시대 같으면 조선시대 정치사 정리하고 그 다음에 사회경제사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문화사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치사는 일단 왕들의 중요한 업적들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왕들을 다 공부해야 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왕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사를 알고 배우게 되면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 요령이거든요. 여러분들은 학창시절 때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요령과 정보가 빨랐던 겁니다. 공부하는 방법이 남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왕들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왕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국시대 같으면 고구려, 소실왕, 광개토왕, 장수왕, 가끔 미천왕이나 고국천도 나옵니다. 백제 같은 경우는 고위왕, 근초왕, 성왕. 요즘에는 무왕의 출제 빈도가 높여지고 있다는 것도 제가 팁으로 말씀드립니다. 신라시대 같으면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인데 내무왕도 가끔 나옵니다.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로 가는 과정 속에서는 태종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특히 신문왕이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죠. 그리고 발해서도 있습니다. 발해는 삼총사가 있습니다. 너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 발해서 여러분 가성비 갑이에요. 공부할 범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온다는 것이죠. 이 발해의 세 분의 왕은 무조건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바로 무왕, 문왕, 선왕입니다. 세 분이 계시죠. 그 다음에 고려시대 34분의 왕 중에서는 4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려시대 좀 편해요. 태조왕건, 광종, 성종, 공민왕이 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조금 많죠. 조금 더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태종이라든지 세종, 그 다음에 세조, 성종, 광해군, 효종, 숙종, 영조, 정조 정도의 왕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왕들이니까 실제로 다 합쳐봐야 수십 분에 불과합니다. 이 왕들만 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인물들도 있죠. 왕은 아니지만 그 인물들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인물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시대부터 본다면 원효대사가 있겠고, 그죠? 김유신은 잘 안 나옵니다. 을지문도 가끔 나오고, 그죠? 그다음에 통일신라 시대로 해도 해초스님 같은 사람 나오고, 최치원 장보고 자주 나옵니다. 최치원 장보고는 굉장히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 들어봤을 때는 서희가 있겠고, 그죠? 윤관이 있고, 대각국사 의천, 보조국사 진울, 이런 분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고, 조선시대 때는 정말 정도전 정말 자주 나오죠. 우리가 한때 익숙한 삼봉 정도전이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율곡이, 태계왕, 조광조, 조광조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이거 조광조를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로 가면 누가 나옵니까? 흥성대원군이 압도적이죠. 조선시대 때 저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왕은 3인방 같아요. 삼봉정도전, 조광조, 흥성대원군, 이렇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흥성대원군은 인물들 중에도 출제빈도 1위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모든 강의는 수업 때마다 강조드립니다. 왕이 아닌 인물 중에서 출제빈도 1위는 당연 대원군입니다. 대원군은 모든 업적을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셔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정치 사건들 있죠. 시험에 나온 것도. 이것도 너무나도 많은 사건들이 있으니까 뭐가 시험에 자주 나올까 공부하시겠지만 그것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사건들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려시 같은 경우는 서희의 강동육주, 윤관의 동북구성 개척, 그런 것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그 다음에 무신정변 같은 거, 특히 묘청의 난은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고려사 전체 출제빈도 1위입니다. 그래서 묘청의 난 잘 봐두시고, 이자겸의 무신정변도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몽골과의 항쟁에서 벌였던 유명한 전투 몇 가지들,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 조선시대 와서는 뭐가 있습니까? 조선시대 와서는 임진왜란이 압도적 1위죠. 시험에 100% 나오는 임진왜란이 있고, 그 다음에 병자호란이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홍경련이라든지 임술농민 봉기가 있을 것이고, 그 외에 근현대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강화도 조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모군란, 갑신정변, 동학농민 혁명, 이런 사건들.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에는 3.1운동, 임시정부, 의열단의 활동, 그 다음에 봉오동 전투라든지 청산리 독립전쟁, 그다음에 한국광복군의 활동,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두시고, 단체들도 있죠. 신민의, 신간의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체들 정리해 두시고, 해방 이후에는 한국전쟁이 있을 것이고, 4.19 혁명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5.18 광주민주운동, 6월 민주항쟁 같은 것들이 나오고, 최근에는 2000년 유료 남북 공동선언이죠. 1차 남북 정상에서 발표됐던 유료 남북 공동선언이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잘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이 정도를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게 좁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공부할 수 없어요. 한국사 전문 강사인 저조차도 한국사에 아무리 공부해도 모든 걸 다 배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는 교수님들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에 나오셔서 적는 것들만 중요도를 분류해서 우선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보면,
정조가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왕이지 않습니까? 출제빈도 1위 왕이거든요. 거의 세종과 더불어서. 근데 정조의 업적이 너무 많아요.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정조의 업적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자주 온게 뭐냐? 우선순위대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뭐가 있죠? 수원화성. 압도적 1위입니다. 그 다음에 2등은 뭡니까? 규장각이죠. 그 다음에 뭐 장용령, 초계 문신제, 신의 통곡, 통공정치래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영조 같은 경우는 뭡니까? 당연히 당평정치 1등, 2등이 균형법. 그 다음에 뭐 노비종목법 이런 거 나오겠죠. 세종은 뭡니까? 세종 업적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세종도 이렇게 업적을 분류를 하셔야 돼요. 중요도도 따라서. 첫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훈민정음 창제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 한글 창제가 나오지 않다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업적이 뭐냐? 바로 사군육지입니다.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반복해서 지겨울 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세종의 업적에서 가장 실제 빈도 높은 건 사군육진. 그 다음에 뭐 농사직설, 칠정산, 뇌편 들어보셨죠? 한 번째 향약집성방, 상강행실도. 그 다음에 뭐 장영실이 만들었던 자경류라든지 측우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집현전도 가끔 나오고요.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공민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민왕 같은 경우도 너무나도 많았지만 가장 자주 하는 것은 뭐 쌍성총관부를 수복했다든지 전민변정도관 같은 거 이런 거 잘 봐두시면 되고 태조왕건 같은 경우도 훈요 10조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그 다음에 고려의 광종 같은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고려의 광종 같은 경우에는 노비 안건법과 과거제 실시가 되겠죠. 뭐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이해가 정말 잘 됩니다, 여러분. 역사는 단순히 암기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그 편견, 그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돼요. 역사는 머리로 이해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요령껏 암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머리로 먼저 이해한 다음에 먼저 흐름을 먼저 잡는 건 맞죠? 역사는 흐름을 잡는 게 반이니까 흐름을 먼저 반으로 잡고 그 다음에 핵심 개념들을 어떻게 돼요? 머리로 이해한 다음에 분류하고 정리해서 이해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외우시면 되는 그것도 요령과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방법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마구잡이로 외우다 보니까 정말 한국사가 싫어지고 뭐 공부 효과도 별로 나지 않는 것이죠. 항상 저를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면 정치상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경제사도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사 같은 경우도 뭡니까? 고려 전시까지 해도 조선의 과정법이 어떻게 해서 변화됐는지 그다음 수치제도의 변화 있지 않습니까? 조세, 공납, 여기 조세제도는 어떻게 변했고 공납은 어떻게 변했고 역은 어떻게 변했고 이걸 제가 다음에 지금은 이제 큰 틀을 잡아주는 거지 않습니까?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물론 굵고 짧게 정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전시권은 어떻고 과정법은 어떻고 조세공납제 역의 제도가 어떻게 해서 변화됐는지를 제가 핵심만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씹어줄 예정입니다. 저는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사회교육이 굉장히 포화 상태고 너무 과열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강사들이 돈벌이에 집중하고 있다. 옳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건 중요하지만 진짜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명감입니다. 아이들 정말 사랑하고 그 아이들한테 또는 어른들한테 학부모님들한테 올바른 역사를 알기 때문에 사명감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돈은 내가 살 만큼 벌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돈을 다 가져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사를 공부하고 배운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고 발버둥 치면 안 되는 거죠. 부자가 되었으면 그 돈을 조금은 베풀 줄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돈이 가장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열정과 진정성, 사명감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한국사로 더 친해지고 수 있고 한국사를 더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믿고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몫인데 저는 정말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호소드리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이러한 세분화시켜서 다 제가 강의를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또 한국사를 관심이 있으신 많은 성인분들을 위한 또 재미있는 한국사 강의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어색해요. 저는 솔직히 대면 강의가 정말 좋거든요. 많은 청중들을 직접 무대에서 만나서 강의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좁은 의자에 제 공부방에 앉아서 이렇게 좀 제스처도 좀 부자연스러운 상태에서 하니까 조금 답답해요.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해야만 더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고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으로도 많은 시청과 구독을 부탁드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도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굉장히 힘들어요. 사는 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죠. 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불행한 환경이지만 내가 행복하다고 만족하려면 조금은 힘이 납니다, 여러분. 너무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의 힘을 찾으십시오. 희망을 찾고 이겨나가십시오. 저도 그러고 있고 저는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그런 한 번뿐인 삶이지 않습니까? 이 한 번뿐인 이 소중한 삶을 행복하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